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죠.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한 때 이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릴 때 편도선 수술을 너무 일찍 했어요. 7살 때. 예, 7살 때 제거하는 바람에 제가 몸에 함부로 칼을 대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 몸이 이제 피곤하거나 그러면 편도선이 부으면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도 신호를 주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많은데요. 몸 역시 이제 신호를 주는 이 기관을 편도선을 한때 막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이 유행했었죠. 냉장하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 입에서 이땀 하나 편도선이 눈을 뜨면서 그 수술을 지켜봤었는데 편도선 수술을 하고 난 이후로는 몸이 좀 과로하고 하면 이 코가 막혀요. 이 안이. 맞아요. 네. 아니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도 13살 때 제거했거든요. 편도선을.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아. 이렇게 저는 좀 다른 형태로 오는데 몸이 피곤하면 이게 바로 이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증상이 오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조심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아픈 신호인지 이런 것들만 잘 분간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픈 신호에 대해서 뭐 내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코로나 위기로 강제적인 경제가 후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 정도 공포스럽고 이 정도로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급락한 게 언제였는지를 제가 한 30년 차트를 이래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강하게 빠졌던 거는 우리나라 IMF 때였더라고요. 네, 277을 기록을 했었고 그게 98년 6월인가 였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스티브 마빈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지수 100 간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한참 무너질 때 그런 말 한마디 하면 뭔가 더 무섭죠. 네. 그래서 1000에서 277 갔는데 거기서 다시 또 100 간다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여기서라도 내 원금을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주식을 팔게 되고 그 277이라는 지수는 딱 1년 만에 900포인트를 갑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그때 엄청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장기 신용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금사, 리스사 뭐 다 망했었는데요.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을 겪고 난 이후로 주가는 살아남은 기업들의 이제 잔치가 벌어졌고요. 1년 반 만에 엄청난 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주가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랠리의 끝이 어딜까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랠리에 무릎에서 또는 발목에서 산 주식을 이 허리에서 팔거나 허벅지에서 팔게 되면 이 나머지 기간 올라오는 기간에 굉장한 박탈감을 갖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꼭지 근처에서 다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게 옛날에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잘못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전쟁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우리 전쟁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적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면 아직까지는 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사정거리에 왔을 때, 자, 이제 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심리가 저 멀리서 적군이 오면 막 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발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식을 잘 샀다면 잘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 그동안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조심해야 될 때는 아니다 했었는데,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요? 예, 그 구간이 도래할 때는 제가 뭐 내년도에는 웬만하면 좀 이래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함부로 제가 뭐 지수 예측이나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올해 내내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면, 내년에는 지금 이제 거품 영역으로 가고 있는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씩 이 거품 영역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아주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사실 우리 처음에 박 전무님하고 제가 방송을 했을 때가 한 7월, 8월, 9월? 네, 맞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네, 8월 초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3천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때 맞습니다. 사실 3천이라는 수치는 너무나 네. 높고 네. 과연 될까 이런 수치였는데 뭐 거의 네. 근처 왔으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당장은 아니지만 전무님 말씀은 이제 퇴로를 슬슬 준비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뭐 삼국지에도 나오고 2차 세계대전에 독일하고 영국권의 이제 전쟁에도 보면 잘 될 때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죠? 다시 역공격을 받아서 다 이긴 전쟁을 이렇게 패전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2600 이상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IMF 때처럼 강력한 구조조정을 겪고 나면 위로 튈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건데 꼭지에서 왜 그러면 주식을 사게 되고 왜 사람들은 바보같이 꼭지에서 막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까? 다 누군가가 사서 만들어지는 거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품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그 일반 이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사람의 그 동물적 본성 때문에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면서 그 거품 영역에서는 스토리가 만무하게 됩니다. 예, 그 스토리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사는 이 가격이 얼마나 위험한 가격인지 모르고 사게 되거든요. 예, 그런 영역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으로서는 지수가 빠져봐야 2550 정도예요. 지금은. 빠져봐야.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야 되고 조금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하루에 10번 이상 제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지금 고점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5개월 내내 받는 질문이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뭐 지금도 사도 되는 영역이긴 한데 예, 내년 5월 정도까지 1차적으로 좀 봐야 되고 또 아무거나 사면 되는 장이 아니죠. 그렇죠. 예, 1600, 1700, 1800에서는 아무거나 사서도 먹을 수 있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좀 실적 체크하고 또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로 올라간 성장주는 실적이 안 나오는 순간 박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2009년, 10년, 11년까지 이어지는 장세에서 처음에는 70주 장세였고 나중에는 자화정이라는 장세로 넘어갈 때 70주에서 자화정으로 넘어갈 때 탈락되는 종목들이 있었댔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ED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조명이 지금 LED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지만 LED로 바뀌는 세상이었지만 LED를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진입장벽이 낮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때 20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갈 때 뭐야 실적이 안 나오네 하면서 주가가 다시 지수는 올라갔지만 주가는 박살나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주의 변화가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내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좀 하시면서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사실 올해 많이 오른 게 이제 언택트 관련 주들이었잖아요. 네. 뭐 다른 것들이야 뭐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맞추는 이 정도라고 보면 키높이. 예. 근데 언택트 같은 주들은 정말 크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글로벌리 그 뭐라 그럴까 플랫폼 기업들이라면 뭐 세계를 상대로 막 뻗어나가고 이익의 극대화가 네. 언제까지든 뭐 계속 성장할 것 같은 이런 네.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국내의 이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 한계가 있지 않겠냐. 국내 네. 시장에서의 한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못 따라와 주면서, 그러니까 기대만큼 못 따라와 주면서 가격 조정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에 전신은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 같은 게 그렇죠. 있었고, 그죠? 이 자본주의를 지금 움직이는 미국의 이 혁신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기업들에 보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많이 뺏겨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곰플레이어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의 곰플레이어랑 왜 우리나라의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이 못 됐을까? 예, 국내 영어권의 기업이 아니라 국내 그렇죠. 기업이었다는 한계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국내에서만 장사를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확장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밸류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 시장이 얼마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미 PER 가지고 계산하기는 이미 복잡한 세상이 됐으니까 어떤 것이 적정한 밸류일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시죠. 왜 미국 기업들은 보면 PBR이 4배 지금 받고 있거든요. S&P 500에 자기 자본 대비 4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9월 달에 여러 번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너무 시장이 과하게 오버슈팅 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순자산 1배는 2,600이기 때문에 2,250, 2,450 이 부분이 절대 그 고평가된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1배에서 1.2배 정도 갔다가 또 자빠지고 했었거든요. 0.8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미국처럼 왜 PBR이 3배에서 4배를 못 받느냐. 그 부분은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ROE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의 ROE는 8% 정도가 평균인데 미국 기업의 ROE는 18%에서 22% 정도 나옵니다. 예, 그 말은 똑같이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을 갖고 내가 치킨집을 할 거냐 아니면 스시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랑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랑 이게 바로 ROE가 10%고 이건 ROE가 50%거든요. 애플 같은 기업이 ROE가 거의 60% 가까이 4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엄청난 자기 자본 대비 ROE가 높기 때문에 PBR도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북밸류가 ROE가 50이면 내년만 되더라도 내 북이 1억이 내년에는 1억 5천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랑 미국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은 못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쓰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아무래도 확장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높았을 건데 국내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미국한테 빠르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받으면서 미국에다 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를 그냥 듀얼 랭귀지처럼 바이링구얼로 당연히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데다가 설립할 때부터 이스라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영어 언어로 설립 자체를 해서 비즈니스를 해버리다 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을 파는 것도 아주 유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만 보더라도 그죠? 예전에 박진영 씨가 비랑 원더걸스 데리고 막 뉴욕 시장을 막 돌아다니고 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BTS라는 블랙핑크라는
뭐 G드래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기업들은 확실하게 멀티플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10배 받으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기업들은 멀티플이 다 높습니다. 예, 이익 대비. 왜냐하면 전 세계 국내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중국처럼 중국 기업,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글로벌한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이 매출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오늘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좋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캐나다 그런 기업하고의 또 조인트 벤처를 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주식이 잘하면 좀 이번에 리레이팅이 좀 되겠구나.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배구조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이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사실 지배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오너들이 이렇게 공적인 기업이 됐는데도 그냥 내 사적인 기업처럼 기업의 자금을 많이 이렇게 유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강성부 펀드에서 한질칼 같은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명성 역시도 신뢰로 연결이 되고 투자자들이 이제 신뢰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PER 막 3배, 2배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가짜 기업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선들도 뭔가 투명성이, 재무적인 투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오너들이 좀 뭐, 아니면 중소기업 오너들이 기업 자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깨끗해져 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리레이팅이 또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그동안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좀 제 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뭐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면 네. 중국에 괜찮은 주식이 있는데 우리 투자 한번 할까 이러면 바로 회계 부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공산당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어떤 많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 한국에 투자하면 어떨까 하면 잘 모르면서 어쨌든 예.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꺼려 했겠죠.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거버넌스 이슈를 조금 투명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예.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예. 그 재판에 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가는 이 예. 과정, 아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저런 일들을 범죄로 치고 다시는 저지르기 어렵겠구나. 그쵸. 이런 이미지가 좀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정확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좀 많이 억울한 면도 있겠죠. 네,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앞으로 기업인들이 이제 그런 외압이 들어왔을 때 나 못한다라는 이제 구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 전체에, 예, 또 이 정치하고의 정책육착적인 부분들이 근절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보면 좋은 일들이 많았다. 예,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 초 3월에 그 일어났던 그런 현상이 이제 내년 5월 정도 이후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시 좀 주식시장이 변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가서는 이제 또 우리 전무님이 이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 전까지 우리 지금 대기 자금이 지금 주식 예탁금이 60조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좀 가격이 좀 떨어지면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 예. 공격적으로 따라붙는 자금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성격으로 좀 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뭐 미국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좀 이렇게 가끔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감하게 개인들이 매수하고 네. 외국인은 팔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또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5월 전까지는 좀 괜찮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 예. 그 부분도 올해 질문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네.
동학개미들이 20조를 샀을 때도 똑같은 질문이었고요. 30조, 40조, 50조, 60조 사는 동안 내내 나왔던 얘기가 개인들이 사서 제대로 된 꼴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예, 과거에는 약간 묻지마 투자에 이런 훌륭한 경제 지식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주식을 샀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꼭지에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칵테일 파티에 모두가 내 주변에 몰려와서 주식 물어볼 때가 꼭지다 한 것처럼 그게 뭐 우리나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꼭지에서 주식을 파는 그런 현상을 빗대서 이번에 바닥에서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샀으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전문가로서는 좀 옳지 않은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자산을 사든지 그걸 적당한 가격, 싼 가격에 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개인이 샀으니까 안 되고. 뭐. 그래서 지금도 60조라는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주저주저해서 못 사고 있는 자금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 유입이 되는 걸 최근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뭐 2조 4천억에 그 MSCI 리밸런싱 하는 날도 뭐 그래 때릴 때 그 개인이 다 받아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12월 초에 또 랠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을 보면 제가 뭐 등골이 오싹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그 공부가 헛된 공부가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걸 참고로 해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나 자신의 고정관념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개인들의 유입된 자금이 그걸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단지 누가 사든 누가 팔든 지금 주식시장에 이 가격이 거품인지 이 가격에 사서도 먹을 수 있는 가격대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버블에 대한 그 다음에 이게 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아직은 더 이게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예.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 환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걱정보다는 약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시기가 맞느냐. 예,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98년, 99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처럼 이제 지금 거품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S&P 500 기준으로 2100이었던 지수가 1400 정도까지 급락을 하고요. 한 두 달 만에 급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5100을 갔잖아요. 네, 5100을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5100을 갔던 그 지수는 다시 1400이 됩니다. 딱 2년 만에요. 1400에서 1100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이 이제 좀 거품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거품에 어쨌든 좀 제일 좋은 거는 그 거품에 한 4,000원짜리에서 팔고 나왔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거품이 왜 깨졌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페드의 정책 금리는 6.5%였습니다. 상당히 높았네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S&P 500을 투자를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배당 수익률과 금리랑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2월 달에 주가가 한번 출렁하면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오죠. 이유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뚫었을 때, 그죠? 네. 예. 그때 3%를 뚫었는데 주가는 왜 한번 출렁거리냐면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8에서 2.2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거의 50%나 더 많았던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을 팔아서 내가 이쪽으로 도망을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징조네요, 그게.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에 있어서 내가 추가적인 기대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리스크도 큰데 국채로 옮겨갔을 때 6%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임계치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임계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의 이 센티멘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금리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는 배당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S&P 500의 지금 예상 배당은 1.7% 정도 나오거든요. 예. 1.7%라고 했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0.91입니다. 예, 아직까지 비교가 안 되죠. 높네요.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온 것만 보고 계속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맞겠지만. 언젠가는 맞겠지만. 네, 그 언젠가 맞는 시점의 금리랑 이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기대 리스크에 비해서 나는 채권 투자로 옮겨갈래. 예, 그때 그런 시점에서 이런 충격이 온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는 아직 약하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10년, 11년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에는 어떻게 됐냐? 아마 대표님이 그 질문도 저한테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죠. 금리 네. 인상이 사실은 그 주가 폭락의 어떤 시발점이다. 시발점이 되고, 이렇게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페드가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어땠었냐라고 보시면 리만 사태 터지고 거의 또 제로 금리 가까이 페드가 낮춰버리잖아요. 낮추고 2010년도에 11년도까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최근에 철광석 가격 계속 오르잖아요. 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때도 유가가 40불 밑에서 110불까지 가는 그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그 10년물의 금리가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도 똑같아요. 2007년도에 페드의 정책 금리는 그때는 5.25였었거든요. 상당히. 예, 5.25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급락을 했다가 2009년 10년도에 이런 모니터리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2% 초반대에서 거의 3%, 3.5, 3.7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갔는데 페드가 금리를 올렸느냐? 페드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안 올렸어요.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테이퍼링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시면 페드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릴 거다 이 얘기다. 근데 그 페드가 그렇게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을 얘기했잖아요. 2023년에 이제 그때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완전 고용에 다다르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제 요거를 오버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요 두 가지 상황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우리가 보통 3%대로 보나요? 네, 미국 고용률 그 실업률 그러면 그 정도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은 또 인플레이션 물가 2% 전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징조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하거든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
미국의 그 경제학에 보면 옛날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샤워실의 바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경기가 너무 핫해진다고 해서 이거 쿨다운을 시키려고 해서 정책을 내면 그 정책이 먹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샤워기를 돌렸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확 돌렸다가 이랬다가 막 바보는 계속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 온도를 못 맞추고 돌린다 해서 full in a shower room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시장하고 항상 소통을 합니다. 네. 예, 그 페드의 성명서도 늘 발표를 하잖아요.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요. 과거에는 보면 약간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과묵하게 예. 의도를 안 밝히려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낮출 거다 하면 봐라 안 낮췄지. 예. 그래서 약간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이제 소통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수준도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페드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예, 미리. 아,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안 올린다고 했는데 빵 올리는 게 아니라 요 정도면 그래서 이제 페드의 점도표 이런 것도 다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예, 페드의 의장들이 모여가지고 아 내년도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 가능성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개하고 하듯이 미리 페드가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괜히 걱정하면서 네.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SNS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의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몇 분이면 되잖아요. 네. 몇십 분이면 진짜 네. 뭐 다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길한 예. 어떤 상황 반전의 그 어떤 예. 심아리가 생겼을 때 예. 확 확산이 되면서 그냥 빠르게 우리가 어떤 대처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예. 갑자기 올라갔던 거. 왜냐면 이번에 3월 달에도 보면 사실 나스닥이 하루에 8% 갑자기 빠지고 예. 다음날 다시 또 8% 올라가고 이런 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예. AI 시스템에 의해서라든가 예. 이러한 어떤 그 과학의 발전에 의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폐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을 때도 다들 얘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폭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8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3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마치 최근에 어떤 트리거가 된 사건에 의해서 주가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확 무너졌을 때, 예,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라고 있잖아요. 네. 예, 369, 12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 날, 예, 그렇게 쿼드러플 리칭 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을 해왔습니다. 작동을 해왔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장에 돈이 많아졌잖아요. 네. 돈이 많아지면 돈은 스마트한 마니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왔을 때, 와, 이 가격이면 이거는 거저 죽는 거네 라고 작동을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제자리를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250년 전에 그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도 보면 우량 자산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더라도 스마트 마니가 들어오면서 자산 가격을 다시 원상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걸 꺼려 했다가 이 트렌드를 다 놓치는 거죠. 예,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조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레이더들 용어로나 윕소라고 합니다. 윕소. 톱니바퀴, 톱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 이제 선물, 저는 이제 파생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파생용으로 이 윕소에 속아가지고 많이 거기서 손절을 하시거든요. 예, 올해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나스닥이
뭐 몇 퍼센트 이상 빠졌을 때 일단은 손절. 3%? 예, 그 3%에 손절하셨다가 그 부분은 이제 좀 저는 그 원칙이 좋은 원칙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선수들이 쓰는 원칙인데 3%를 손절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면 바로 다시 사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조정 올 때마다 이제 무섭지 않은 조정이라고 하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짧은 조정에 너무 대응을 하지 마시라고 한 거는 일단 내년까지는 우상향하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쓰는 기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도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내년 5월 달까지 금리가 지금 0.9% 수준에서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와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스마트 머니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돌아놓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3월, 4월, 5월 이 시점에는 또 그 당시 주가가 비싼 거라고 느꼈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놓고 시간을 이렇게 흘러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쌌던 건데 지금은 또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높게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만약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과연 그냥 내 거 일단은 팔지 말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추가로 매수하는 게 맞는가? 지금 시기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략은 똑같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이 시계추에서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고요,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사이클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그런 딥이 나왔을 때 제가 항상 buy on dips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딥에서 사라. 그런데 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사이클에서 buy on dips가 아니라 이게 다운 트렌드를 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계속 물리면서 더 빠지게 되면.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딥이 이제 다운 사이클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거는 이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예전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여러 번 이제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메인스트리트에 그러면 과연 회복을 못하고 있냐는 하워드 막스가 이 재고 사이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고가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죠. 이게 경기 회복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잖아요. 경기가 엄청 호황일 때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재고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는 생산하는 게 수요가 못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부음에서 다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메인스트리트이 회복하는 거 맞아?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일반 소상공인들의 기업을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시면 재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메인스트리트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내년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이 재고가 소진되면 그러면 기업들이 뭘 해야 되냐? 캐파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 가동률이 그죠? 그동안은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100이었다면 거의 20, 30까지 떨어뜨려 놨다가 재고가 소진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또 쫙 올라오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100% 목에 차면 오버타임으로 일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또 시설 투자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메인스트리트이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이제 초입이에요. 여기서 너무 이제 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메인스트리트와 관련된 걱정 하나를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뵀을 때 질문을 드려야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미국 정부에서 줬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풀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돈들이 투자나 저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몰려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주력 산업인 3차 서비스 산업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잡히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보복적 소비가 확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근데 그 수요를 감당할 만한 공급처가 이미 또 문을 많이 닫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촉매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재난지원금 요 얘기부터 이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을 조금, 이 시장의 이 기능을 조금 잘 왜곡해서 좀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페드가 돈을 풀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현상을 유동성장세라고 하면서, 그죠? 돈의 힘으로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페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잖아요, 우리나. 한국은? 한국이 페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외국인이 페드에서 빌린 돈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 60조를 샀으면 그게 또 이해가 되죠. 근데 페드에서 풀린 돈이 우리나라로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왜 2,800까지, 그걸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 돈의 힘으로 올라온 그런 이 비이성적인 장세다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돈의 힘으로. 페드가 푼 돈 때문에. 그래서 페드가 재난지원금을 3조가 아니라 1조만 준다든지, 아니면 페드가 이제는 돈 푸는 걸 멈추면 주가가 또 빠질 거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 엄청 많았죠. 그 시장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네. 그 최근에 주식을 산 우리 동학개미부터 미국의 투자가들, 페드가 준 돈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죠. 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 개인들의 자산이 1경이 좀 넘잖아요. 아, 그래요? 1경이 몰랐는데. 1경이 넘고, 이제 부동산이 한 5천조가 좀 넘습니다. 개인들의 부동산이요. 개인들의. 5천조가 넘고,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4,200조 정도 되거든요. 그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4,200조나 되는데,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지금 이제 2,200조가 됐잖아요. 참고로 3월 달에 1,400, 1,500 갔을 때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0조 900조였습니다. 엄청나게 쌌던거죠. 자, 거기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55% 들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88%인가 뭐 계속 들고 있어요. 팔지도 않습니다. 찔끔 팔았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찔끔 팔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670조 정도를 쥐고 있고요. 그러면 대기업의 기업의 오너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오너들이 샀다 팔았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오너들이 들고 있는 지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한 200조, 오너들이 갖고 있는 게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하더라도 2200조에 30%면 660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670조, 660조 합쳐가지고 1330조에 우리나라 장기 투자하는 기관들, 뭐 170조라고 하자고요, 그냥. 그러면 1500조거든요. 1500조에서 한 700조 가지고 이제 유통되는 주식이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아까 개인의 금융자산이 4200조라고 했잖아요. 그 4200조가 아까 우리가 금리, 아니야, 나는 그냥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서 싫어. 그걸로 MMF에도 넣어놓고, 그죠? 단기금융상품, 전단체 등등 넣어놨다가, 금리를 낮추고 페드가 돈을 딱 풀어버리니까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그 부자들의 촉에 의해서 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네 해서 부동산도 사고 예, 그 부동산 랠리가 또 지속됐던 거. 그런데 이 15억 이상 규제를 하고 또 수도권 규제를 하고 조정 규제를 하니까 어쨌든 내 돈은 지켜야 되겠는데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지방 아파트를 또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 속에서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은 부동산 부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로 이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으로 눈을 돌린 거거든요. 주식을 쳐다봤더니 이 주식이 이렇게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은행에 맡기면 1%도 안 되는데 제가 뭐 몇 달 전에 우리나라 법인 자금들 은행에 뭐 1%도 안 되는 거에 넣어놓느니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 뭐 제일기획 같은 거 17,000원 할 때 4.5% 주니까요. 이런 기업에 넣어놨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아주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스마트 마니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패드의 그 부분은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처럼 경제의 심리를 확 바꿔버린 겁니다. 왜 2023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게? 심리에 안정감을 주기 그렇죠.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드가 돈을 더 넣어줘야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패드가 멈추면 주식이 빠질 거다. 그거는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 있는 이 돈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미국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참고로 미국의 GDP가 한 21조 달러잖아요. 네. 21조 달러고 미국의 시가총액이 이제 30조 달러 정도 하면 GDP 대비해서 한 150%이기 때문에 제가 버핏 지수가 이제 뭐 목에 찼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미국의 S&P 500을 비롯한 전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35조 달러 정도 그렇게 되는데 미국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얼마냐면요. 90조 달러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기업들이 아니라 개인들의 금융자산. 꽤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패드가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심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심리를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금리죠. 금리를 확 낮춰버리니까 우리나라 시중은행부터 미국의 시중금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0.6, 0.5까지 빠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돈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은행에 내가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는 것보다 위험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심리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들이잖아요. 그 천재들이 주식에서 왜 실패했을까라고 보면 이 경제는 심리다라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한 두 천재와 주식으로 실패한 두 천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주식으로 성공한 두 천재는 피터 린치하고 이 케인즈라고 보면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주식은 미인대회라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대회라는 거죠. 대중들이 지금은 어디에다가 성장성의 매력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는지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케인즈가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대중 심리를 알고 있었구나. 피터 린치가 칵테일 파티 얘기했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왔을 때 시장이 이제 쏠림이 심한 그런 상태구나. 대중의 심리를 알았다는 거랑 심리를 모르고 과학적으로만. 그래서 계량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내 심리도 알아야 되고 이 대중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그 심리를 바꾸는 정책자들의 패드의 의도를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올해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좀 예상이 좀 어긋났죠. 근데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네. 그 욕심의 크기, 예. 이거를 좀 잘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비관론자분들의 데이터들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봅니다. 네. 네. 그분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그런 계량적인 부분, 네, 그분들의 도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단지 이제 제가 조금 다르게 봤던 부분은 시장에 작용을 하는 그런 심리를 제가 조금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읽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 이 심리가 어떻게 꺾이는지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을 안 할 겁니다. 네, 금리가 만약에 계속 0.9, 뭐 0.6에 어떻게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1.5가 될지 2가 될지 2.5가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 사령관도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플랜을 해보면 그 플랜이 전부 다 유슬리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플래닝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 없지만. 예,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전투 상황이 들어가면 적들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공격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 전략을 그때그때 이제 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년 시장은 3,200에서 꺾어질 거고 이런 얘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변곡점이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은 또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 잘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럴 때면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잘 나왔듯이 너무 과열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또 괜찮은데 시장이 한번 또 말씀하셨던 이 8%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내년 그렇죠. 상반기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한 10% 이상 조정은. 그럴 때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이 앤 딥스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는 말라. 이게 진짜 격언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더 상승하고 재미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긴장을 하고 있어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는 말라. 파티는 즐기되 파티장 입구에서 놀아라. 내가 그렇죠. 듣고 한 얘기인데.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파티가 시작되면 이제 제대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 무대 앞에서. 예. 메인 스테이지에서 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갈 때에 나오면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시점을 모르니까 이제 문 앞에서 놀아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러면 파티가 끝났을 때 문 앞에서 잽싸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거 나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주식의 대가들, 그리고 저는 대가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이 시장이 언제 끝나는지를 그걸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주식 대가들은 주식을 잔뜩 안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주식을 기가 막히게 줄여서 나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냥 파티가 끝날 수 있으니까 문 앞에서 놀고 있다가 잽싸게 도망 나와라. 예, 그거는 말은 쉬운데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좀 더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실적인 거요. 주식은
살 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살 때부터. 예.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손절매를 하지 않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아, 많이 떨어졌다 해도 들고 있으면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예. 손절매를 하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15%에 잘라라, 뭐 10%에 잘라라, 20%에 잘라라. 이거는 사실 저도 수많은 그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기관들이 좀 개선해야 될 점 말씀드리면서 뭐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5%면 로스커 예, 규정. 로스커 마이너스 10%면 로스커 그 규정을 고수하는 기관이 그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해서 감사해서 도대체 너네 기관은 왜 이렇게 시장 대비 아주 언더퍼폼을 하느냐. 그 원인은 바로 5%, 10%만 되면 손절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지수가 허접한 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지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등 해서 또 우리가 S&P 500에 대한 ETF를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에게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그렇게 로스컷 하는 거는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로스컷 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게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주식을 하려면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빠진 주식이 50%는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있어서 빠질 수가 있는데 견딜 수 있는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로스컷 할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치자고요. 네. 네. 그 후퇴가 돼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적으로 돈이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에 제가 쓸 돈이 좀 있는데 지금 주식을 해서 내년에 5월달, 11월달에 써야 되는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반드시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써야 될 때 황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올해 저희한테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신 분들이 딱 보면 아니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오른다는 거죠. 하나도 안 오른다고 해서 보여주시는 종목들 중에 보면 거래가 안 되는 가치주들이 많아요. 아. 거래가 안 되는 가치주들. 예. 재무제표상 자산 아주 우량한데, PBR 낮고.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가 한 5천 세대 되거든요. 네.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근처에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똑같이 현대에서 짓고 똑같이 뭐 한양에서 짓고 뭐 했는데 똑같은 현대 아파트인데 한 동짜리 아파트는 여기는 평당 7천 하는데 여기는 평당 3,500, 4천 하는 집들이 많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인 경우에는 더더욱 싸죠. 그죠? 그렇죠. 아니, 똑같은 30평대인데 이게 왜? 그게 바로 왜 디스카운트를 받느냐면 황금성의 차이거든요. 살기는 편해도. 예. 그래서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황금성이 있는 반면에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단독자리 아니면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 진짜 가격이 알아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부동산을 할 때도 그런 한 동짜리 아파트 아니면 이제 또 삼성동의 아이파크가 평당 8천만 원 정도 한다면 아니 똑같은 아이파크인데 남양주에 있는 아이파크는 평당 1,500밖에 안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을지로까지 가는 거리는 남양주에서 출발하면 45분이고 삼성동에서 출발하면 25분인데 그 20분 차이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이 황금성에 대한 디스카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티장에서 있다가 잽싸게 도망 나오려면 황금성이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겠네요. 예. 물량도 잘 거래가 되고 많아서.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예, 그 100위만 하더라도 그 시가총액이 다 조단위 기업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을 매매를 하시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이제 주린이 분들이다 보니까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살 수도 있었을 때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부분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이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이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에 그런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는 거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아까 그 멀티플 차이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글로벌하게 몇백 조씩 움직이는 자금이 저기 미국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나마 한국 시장이 유동성이 참 풍부한 편이긴 한데 다른 나라들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도 이 파티가 끝났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파티장에 안에 있어도 파티가 끝난지 안 끝나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예, 예, 일단 그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냥 아내가 소란해져야 아 끝났나 보다. 예. 예, 약간 늦은 타이밍에 이제 알게 되는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네. 그 파티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뭐 5월 달부터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네. 있다잖아요. 10명 중에 아직은 조심해야 돼.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예, 그거는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 주식을 팔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난무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파티장에 2-3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주변에서 이게 꼭 시장만 아니라 어떤 섹터나 어떤 주식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연말 송년회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종목을 얘기하고 있지 했던 종목이 제가 비트코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 제가 축구하러 가면 축구 후배도 비트코인 물어보고, 옆자리 강남에 쓰든 강북에 쓰든 송년회 하면 옆자리에 이 업계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을 때가 그때 꼭지였었잖아요. 단기 꼭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파티가 끝물인지 아닌지는 시그널은 어느 정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찾을 수가 있는 게 어떤 주식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 주식에 대해서 모두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파티가 끝났고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주식의 고수분이 남의 잔치에 가서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셨다고 했는데, 잔치집에 우리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소문나서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는 잔치집에 가서, 예, 거기에 미리 들어와서 먹었던 사람은 나 이제 갈게 하고 먼저 갔는데, 가장 뒤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은 많은데 보면 먹을 건 없고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먹지는 못하고 설거지해야 돼요. 예,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설거지 당한다 이런 표현도 뭐 주식시장에 있긴 한데, 예, 먹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주인장이 잡는 거죠.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10명 중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컨빅션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비관론자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 경기가 어떻게 좋아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난무할 때가, 또 주변에서 주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돈 벌었다. 예, 그게 자랑이 지금은 보면 제가 이래 상담을 해보면 한 8%, 15% 벌었다는 사람이 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연초 대비. 예, 그렇기 때문에 끝물에서는 우리가 뭐 아파트도 보면 얼마에 샀는데 아파트가 뭐 얼마가 됐다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와, 엄청 부럽고 엄청 질투가 나는 수준까지 얘기가 막 난무해야 돼요. 얘도 벌고 쟤도 벌고 얘도 벌고 다 벌었다. 주변에. 그때가 이제 파티가 끝날 때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거지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으면서도 또 시기적절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투자자들에게. 일단 뭐 유럽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그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 변종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좀 더 심각하다,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유럽이 흔들렸잖아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이 백신이 효과가 좀 생각보다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변종에 의해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주식시장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리스크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됩니다. 예. 그 변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었고요. 네.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확률이냐라고 보면 아니죠. 인플루엔자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 예방주사 맞을 때 계속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맞은 독감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변종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벌써 우리 8.15 머니통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유리막을 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지금 쓰고 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데미지가 있는 거지 그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다시 빠지는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 투자 마인드 혹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3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뭐 바이러스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버블에 대한 고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인버스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3월 달에 하신 분들은 정말 크게 손해봤죠. 올 초에 하신 분들. 근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94년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지표를 보면서 시장을 또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대응 전략을 짜고 해도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위험은 원칙으로 피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많이 여름에는 굴 먹지 마라 이런 것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렇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많은 원칙들이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내린 원칙은 뭐냐면 미국의 40년 주식시장 차트랑 우리나라 코스피의 40년 주식시장 차트 보시면 거의 상승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2,900%인가 3,000%였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들에 의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값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 트렌드와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 트렌드와.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주가가 니케이 225 같은 경우가 4만에서 거의 16,000 갔다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하향 트렌드로 보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계속 돈을 풀어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경우에 우리가
매매 원칙을 나는 오로지 롱 온리, 우리가 선물에서 매수를 잡는 거는 롱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포지션은 쇼 포지션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롱 온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주식 쇼 치지 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랬어요? 예, 왜냐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워런 버핏하고 그 피터 린치나 아니면 빌 게이츠 만나면 이제 카드 게임을 자주 합니다. 확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쇼 플레이를 하지 말으려고 하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억 원어치 숏을 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빠졌어요. 50%. 그럼 5천만 원 버는 건데 1억 원어치 숏을 쳤다가 이게 2억이 되고 3억이 되면 이게 위에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죠. 무한대 손실을 볼 수 있다. 예.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터지는 거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게 바로 쇼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이번에 그 손해나신 분들도 그냥 앞으로 3, 40년 내내 이런 장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경험을 소중하게 이제 간직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원칙을 만들어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찾아오신 분 중에 25억이 16억이 되신 분이 있어요. 예. 9억을 손해보셨네. 예.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도 딱 봐도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 하시구나. 우리가 주식을 팔고 올라갔을 때도 엄청나게 속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세장에서 오히려 터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인버스를 자기 손으로 자르기가 힘들거든요. 예, 인버스에다가 그냥 똑같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으셔가지고 스퀘어로 만드시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레버리지가 14,000원에서 2만원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부분만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 올라갔는데, 만약에 인버스를 잡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같이 스퀘어로 중립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나마 이게 커버가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인버스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스퀘어를 만들어 놓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25억에서 이제 15억 된 분한테는 제가 아마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야 부럽다. 16억이나 아직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크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도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돈마저 내가 녹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에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했었어요. 이 25억이 한 3, 4억 됐을까봐. 네, 엄청 제가 그래서 얼마 남으셨는데요 하면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16억이라 해서 그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여기서 얼마든지 회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장기 트렌드랑 같은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쇼플레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뭔가 경제가 충격을 받고 뭔가 기업이 망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망가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다가 배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의 성질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저는 피 묻은 돈. 예, 저는 좀 그런 게, 그렇죠. 예,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남의 아픔으로 돈은 벌지 말자. 그런 좀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돈을 못 버셨거나 아니면 인버스로 터졌은 분들이나 계속 기회가 옵니다. 계속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올해는 깔끔하게, 복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매니저들을 비롯해서 저도 포함해서 매년 연말에 복귀를 합니다. 12월 30날까지 시장이 열리고 31일, 1월 1일, 2일까지 놀잖아요. 이번에 1월 3일까지. 그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올해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고, 내가 뭘 잘못 봤는지
그걸 항상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나면 불개패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터져도 앉아서 복기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서로 내가 여기서 이걸 악수를 떴어.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신의 한 수를 하는 바람에 내가 꼬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복기를 하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잘했든 못했든 복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복기 속에서 누굴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원칙에 있어서 내가 좀 잘못된 원칙을 갖고 있었고 내가 뭘 잘못 봤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인버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레버리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배수로 하는 분들, 인버스 사실 요새 뭐 곱배수라고 그래가지고 곱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결국은 그 약간 도박 심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더 크게 먹겠다. 작은 돈 가지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기억은 보통 우리가 옛날에 9시 뉴스나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전에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한 15개 광고가 지나가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처음 광고랑 마지막 광고, 특히나 마지막 광고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실패를 하냐면 마지막 최근에 우리가 3개월 동안에 봤던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게 강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3월 달까지 폭락을 하고 올라왔을 때 또 한 번 폭락을 할 거야라는 마지막 광고를 본 거에 대한 기억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똑같은 효과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또 한 번 세게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를 갈지 모르는 시장인데요. 그 마지막 불꽃을 쳐올리는 그 장세 속에서 그런 장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위에서 또 레버리지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의 기억에는 가장 최근에 본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내리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해라. 이게 이제 그런 흥분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주식 투자는 이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단을 하고 그냥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정을 하고 확신을 갖고. 이 차이가 크겠죠. 그 부분도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보통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고스톱 7장을 받았을 때 이 패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률적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확률에 대한 배팅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습관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과 지금과 같은 기업의 실적의 어떤 움직임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처럼 플랜을 하고 들어갔지만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하고 아스날하고 축구를 하면 똑같은 식으로 경기가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감독들이 선수도 막 교체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냐 아니냐의 구분이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잘해서 예측대로 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예측대로 안 됐을 때 당신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 전략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패를 봤을 때 이게 먹을 수 있는 패인지 그거는 예측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박세익 전무님이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그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잘못 헛발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얘기했던 테슬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올해 한 해를 이제 복기를 해보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5월 달에 그 팬데믹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락다운 조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 락다운 조치에 경제가,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를 기록하는 엄청난 충격이 왔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거기에 페드가 이제 작동을 했죠. 페드가 개입을 하면서, 페드, 소위 말하는 페드 푸시 작동을 한 거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그러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죠? 네. 실업률이 그냥 10% 이상 급등하고, 실업자 청구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영하 20도, 30도에서 웃장 까고 뛰는 예, 그런 군인들의 모습 같은 주식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이 오면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무슨 8%, 10% 빠지는 이런 장이 왔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실 필요 없이 그 와중에도 플러스 내고 있는 종목은 왜 플러스를 내는가를 좀 보시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웃장 까고 해변에서 영하 20도에 조깅하는 군인들의 모습 같은 게 연상이 된 거죠.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강할까, 주식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고,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의 주가가 200불에서 100불까지 그렇게 반토막이 났다가,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가장 빠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아마존과 애플이 주가가. 그때와 같은 모습이 테슬라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는 왜 저렇게 올라가나?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라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거기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저런 플랫폼 기업은 지금 애플이 2,400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듯이 애플과 같이 테슬라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큰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스닥에서 결정된 이 성장주의 테마가 결정이 되면 전 세계 시장에 공통된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미국에서 먼저 정해지면 한국에도 그런 테마가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항상 첫 아침 회의, 저희는 매일 회의를 합니다. 매일 아침 회의를 할 때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합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기업,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S&P 500 기업, 나스닥 100 기업 중에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테슬라가 가면 테슬라의 밸류체인, 애플이 갈 때는 애플의 밸류체인. 예, 그렇게 보면 주식이 굉장히 좀 쉬워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자, 발굴은 그렇게 했는데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97년, 8년, 9년, 10년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다 했잖아요. 닷컴 버블에 똑같은 테마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술을 비롯해서 이제는 그런 온라인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럼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되냐?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혁신 기업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제가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1조 달러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150,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00조가 됐으면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충분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절대 고스톱 3점 먹고 스톱하는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쓰리고까지. 네, 먹을 때 쓰리고로 왕창 먹고 터질 때 좁게 터지지 않는데, 고스톱을 저는 잘 안 칩니다. 왜냐면 손절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드를 쳐보면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카드다 하면 손절을 할 수 있는데, 고스톱은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 충분히 먹는 기간이 10년을 들고 가야 되는 기업이 있고 2년마다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피터 린치가 성장주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주식을 한다 했잖아요. 턴어라운드 주식이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상위 1% 이내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만 하시는 분들이 이 가치 영역에 가 있는 이 턴어라운드, 이 경기 민감주를 매매를 잘 못하세요. 예. 근데 피터 린치는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전설적인 수익률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장기 성장주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맞느냐? 그냥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냥 들고 가는 게.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는 보면 이제 시클리컬들이 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성장주는 다른 기업들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죠. 네. 네, 가파른데 이게 시장이 성격에 따라서, 경기의 성격에 따라서 성장주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이 각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주식을 사면 좀 괴로워집니다. 예. 고점에. 예.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큰버블하고 비슷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고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150조 정도 시총에서 사셔가지고 1조 달러 가는 그림을 3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3년에서 한 5년. 그런데 주가가 이번에 S&P 500에 편입되는 이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테슬라 주식, 발행 주식 수의 거의 35%가 숏이었어요. 예. 이 엄청난 공매도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S&P 500에 편입되는 이슈. S&P 500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150조 정도의 주식을 사야 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한 600조, 500조 했는데 150조 가까이를 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공매도 35%가 지금 6% 돼 있거든요. 공매도의 쇼커버링 플러스 그 공매도 세력들은 기업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S&P 500까지 편입되는 이 이슈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손해 어마어마하게 받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150조, 100조 할 때 숏 때려놨던 게 이번에 700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이 아까 1억을 매도를 때려놨으면 1억이 아니라 6억, 7억이 터진 겁니다. 거의 파산지경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쇼커버가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은 걸 공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빌려서. 그러면 갚아야 되거든요.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죠? 비싼 값에 다시 사서. 임 대표님한테 제가 빌려서 때렸어요. 테슬라 주식을 100주 가지고 계신 거 빌려서 때렸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걸 빌려준 사람이 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주식 이제 돌려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 100주를 다시 갚아야 되는데 100주를 사서 때렸을 때는 이제 100만 원어치 때렸는데 이게 자꾸만 올라가는 거죠. 그걸 못 견디고 이제 대사서 갚는 걸 이제 쇼커버라고 하거든요. 그 쇼커버 플러스 S&P 500 지수 편입에 거의 150조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주식은 500조 근처에서 다시 저는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으로 한 주도 그동안에 테슬라를 매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에 편입되는 날 제가 직원들한테 테슬라 주식을 3분의 1을 매도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3분의 2. 3분의 1을. 1. 왜냐하면 1억을 사신 분이 3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매도하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원금은 이제 다 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이제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또 하나의 투자 원칙인데요. 리스크를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잽싸게 도망 나오는 사람은 없다 했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다친 적이 없는 이유가 그런 원칙을 좀 지켰기 때문인데, 제가 투자한 기업이
300%가 이상이 올라가면 일단은 내가 투자하는 원금을 빼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빼놓고 더 올라갔을 때, 그거 팔지 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내 3분의 1을 사서 또 먹었잖아요. 내 주식을 누군가 사서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이 3분의 2가 또 계속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팔고 났을 때 그게 우연히 고점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 팔았구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팔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이, 해외 주식은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50만 원 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의 이익이 테슬라에서 났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250만 원어치의 이익 실현을 하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또 250만 원어치의 이익 실현하면 또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익 실현을 안 하고 그대로 1,000만 원의 이익을 3년 뒤에 팔면 거기에 대해서 22%, 1,000만 원에 대해서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250만 원, 내년에 250만 원 팔고 다시 사셔도 됩니다. 매입 원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250, 250, 3년 뒤에 250, 합쳐서 750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면 그게 22% 꺾여보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매도를 하라고 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항상 지나고 보면 내가 그 바닥에 왜 주식을 못 샀을까도 있지만요, 내가 왜 그렇게 비싼 주식을 내가 샀었지?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파티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파티장에 지금 감히 테슬라를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도 나도 다 괜찮다고 하면 그때 나가야 될 때라고. 근데 전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테슬라가 딱 떠올랐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 테슬라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은 반론을 얘기하기 힘들죠. 비트코인이 한창 난리 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송에서 조금만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지금이 뭐 테슬라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테슬라를 이제 못 사셨던 분들은 내년에 500조 근처에서 살 기회를 저는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사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방법론인데요. 이 주식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롬멜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인데 독일의 롬멜 장군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 중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적군에 위대한 장군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한테는 재앙이지만, 군인으로서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다. 그래서, 롬멜 장군의 부대가 1,000명이 10,000명의 영국군을 상대로, 완전히,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활약을 좀 했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롬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생각은 나에게 지혜를 주지만 지나친 생각은 나를 겁쟁이로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분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지금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주저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올해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빠지는 걸 기다렸는데 빠졌을 때 그러면 과연 투자를 하셨냐면 빠졌을 때도 투자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요. 무섭기 때문에. 그죠?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롬멜 장군은 저 사람이 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대충 이해는 가더라고요.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와 하고 몰려들면 얼마나
겁나죠. 쫄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돼, 주저주저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번에 먼저 공격한 사람이 위너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먹을 룸이 있는데 언제든지 10%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올해는 제가 조정이 와도 무섭지 않은 조정이고 조정이 깊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깊은 조정이 한 번씩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식을 20% 정도라도 담아 놓으셔야 돼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메인 스트릿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 회복이 돼서 경기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는 게 내년 7, 8, 9월 달 되면 막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거다 했잖아요. 작년 YOY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시장이 잘 안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직 낮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20%라도 담아놓고 사시면 돼요. 테슬라도. 예, 650조, 600조에서 20% 들어가서 한 450조 정도까지 예, 내가 분할해서 살 거야 해서 사시는데 가격대별로 이렇게 5단계로 사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10%만 들어가시고 여기서 좀 들어가면 20%, 더 밑으로 빠지면 30, 나중에 40 이렇게 채우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를 좀 정해놓고 사셔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뭐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사야지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절대 못 사고 진짜 한쪽 발을 담가놔야 예. 사든 팔든 그 다음 액션이 일어나기 쉽다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롬멜 장군 얘기를 말씀드렸고 예전에는 그 콜린 파월 장군 사막의 예. 폭풍인가? 네, 뭐 맞습니다. 예. 예. 콜린 파월 옛날 미 국무부 장관 했던 분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P는 40에서 70이 나의 의사결정의 원칙이다 하면서 그죠? 40%도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액션을 하지 말고 그렇지만 40에서 70 정도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과감하게 액션을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90에서 100 정도 다 알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그리고 40에서 70 정도를 아시려면 일단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뭘 해보셔야.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이렇게 방송을 제가 쭉 보면 아 저분은 실전 경험이 좀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 유튜브 보면서 아무리 골프, 축구, 탁구, 배드민턴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라도 지금이라도 실전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쪽 발을 담그고 경험을 하는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하죠.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가치 투자 전문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살 게 없을 때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은 섹터는 버블이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살 게 아직은 많더라.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정확한 얘기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종목은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그래도 우리가 버블 섹터는 좀 피해서 네. 이렇게 뭔가 아직 먹을 폭이 있는 섹터의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저는 그 JP 모건에서 지난주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56% 정도 증가하고 순이익이 51% 정도 증가할 거다. 예. 많이 하네요. 그러면서 한국의 코스피의 지수를 3,200포인트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거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2018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 전체 순이익 한 144조 정도에는 못 미치겠지만 이익의 질은 그때는 반도체에 너무 치우쳐진 이익이었다면 내년도는
산업 골고루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올라가는데 거기에 아까 성장주가 있고 제가 경기 민감주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게 왜 우리가 주식은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을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다가 아니고 주식은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이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회복되는 타이밍인데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은 순자산 대비 PBR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0.5, 0.6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게, 와,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서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 이제는 PBR 1배 이상에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네. 프리미엄을 주고 살 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막 시세가 이익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익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시장이 이렇게 바닥일 때 PER로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댔잖아요. 네. 아니 PER이 우리나라 13배, 15배 이렇게 비싼데 이게 말이 돼? 근데 경기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잖아요.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익이 안 나니까 PER이 높게 보이는 거고 경기가 한창 2018년 상반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때 하이닉스 PER이 3배였거든요. 네. 3배인데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PER로 보지 마시고 PBR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를 예,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그 말씀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턴어라운드주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만하다. 예.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떤 그 하우스의 그 콘트 팀장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내년에는 모든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영업 이익을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을 봐라. 예.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전반 금년 2020년 정말 격동의 한 해였죠. 아직 그게 끝이 아직 안 났고 이 한 해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면들을 우리 박세익 전무님의 그 노하우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뛰어난 역시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세익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